강철의 심장을 숨긴 채 일상으로 돌아온 707 특임단 여군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폐지 줍는 할머니를 욕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참교육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차갑게 식어가는 대기를 가르며 KTX 열차가 서울을 향해 미끄러지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낮은 채도의 수채화 같았다. 추수가 끝난 황금빛 들판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 그리고 간간히 나타나는 회색빛 아파트 단지. 강소연 중사는 그 모든 풍경을 무심한 눈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온몸은 3주간의 지옥주 훈련으로 인해 미세하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산악 침투, 해상 폭파, 독도법 훈련까지. 707 특수임무단 통칭 백호 부대의 훈련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완전 군장 속에서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채 그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훈련이 끝난 지금 온몸의 근육은 팽팽했던 활시위가 끊어지기 직전처럼 이완을 갈망하고 있었다. 강 중사, 이번 휴가 땐 어머니 모시고 온천이라도 다녀와. 얼굴이 반쪽이 됐어. 출발 전 부대장이었던 이정훈 원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건넨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26. 한창 꾸미고 연애할 나이에 그녀는 화장품 대신 위장크림을, 구두 대신 군화를 선택했다. 그녀의 선택에 후회는 없었다. 순직한 경찰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제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것은 그녀에게 숙명과도 같았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평범한 딸, 평범한 여자로서의 삶이 궁금해지기도 했다.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서울역에 곧 도착하겠습니다. 안내 방송이 흐르고 열차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거대한 서울역 플랫폼으로 진입했다. 문이 열리자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인파. 소연은 낡고 군데군데 해진 더플백을 고쳐 메고 그 인파의 물결에 몸을 실었다. 검은색 후드티와 트레이닝 팬츠, 푹 눌러쓴 모자. 화려하고 분주한 서울의 인파 속에서 그녀는 마치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온 이방인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이방인의 것이 아니었다. 사주 경계, 위험 요소 식별, 최단 탈출로 확보. 그녀의 뇌는 반사적으로 주변 환경을 스캔하고 분석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녀의 DNA에 각인된 생존 본능이었다. 서울역의 혼잡함을 빠져나와 지하철 1호선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청량리. 5년 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홀로 힘겹게 과일 가게를 꾸려 가시는 어머니가 계신 곳이었다. 3개월 만의 휴가. 이번만큼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평범한 딸 강소연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따뜻한 집밥을 먹고 싶었다. 지하철 내부는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스마트폰 화면에 콜을 받고 있었다.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섬들의 군집. 치열한 훈련 속에서 전우들과 생사를 나누던 소연에게 이 무관심의 공기는 어딘가 모르게 서늘하고 이질적으로 다가왔다. 이번 역은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역에 내리자 2013년 서울의 혼란스러운 풍경이 그녀를 맞았다. 한쪽에서는 거대한 롯데백화점이 위용을 과시하며 최신 유행을 쏟아내고 있었고 그 길 건너편에는 낡고 허름한 가게들이 미로처럼 얽힌 청량리 전통시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개발과 정체, 화려함과 쇠락이 위태로운 동거를 하고 있는 곳. 소연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동네는 이제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잠식당하고 있었다. 어머니 가게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을 가로지르는 것이 빨랐다. 그녀가 시장과 역사를 잇는 낡은 지하보도로 발걸음을 옮기던 순간이었다. 아, 씨발. 비키라고 늙으면 죽어야지. 걸쭉한 욕설과 함께 무언가 엎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지하보도 입구 어둑한 그늘 아래 대여섯 명의 남녀 고등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교복을 제멋대로 고쳐 입고 머리는 울긋불긋하게 염색한 누가 봐도 문제아로 보이는 아이들이었다. 소연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휴가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세상의 모든 불의에 일일이 개입하며 살기엔 인생은 너무 피곤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주저앉아 있는 한 노인의 모습에 꽂혔다. 허리가 심하게 굽은 할머니였다. 그녀의 곁에는 낡은 리어카가 쓰러져 있었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폐지들이 더러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할머니의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당혹감과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체념이 뒤섞여 흘렀다. 소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낮게 울렸다. 훈련 중 적의 동태를 포착했을 때와 같은 차갑고 날카로운 경계 신호였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춰 후드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다. 그리고 소리 없이 골목의 기둥 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섣부른 개입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먼저 관찰하고 분석하고 최적의 행동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도시의 온갖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오직 한 곳, 잔혹한 놀이에 빠진 하이에나 무리와 그 앞에 놓인 연약한 초식동물을 향해 있었다. 3개월 만에 돌아온 고향. 그 첫인사는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 강철의 심장을 가진 포식자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불청객들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청량리역 2번 출구 인근 낡은 상가 건물과 전통시장으로 이어지는 지하보도는 대낮에도 스산했다. 형광등 몇 개가 드문드문 켜져 있었지만 구석진 곳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축축한 시멘트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 그리고 희미한 담배 연기가 뒤섞여 역한 기운을 풍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을 피해 밟고 넓은 중앙 통로를 이용했다. 그곳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의도적으로 외면당한 무관심의 영토였다. 강소연은 그 영토의 경계, 차가운 기둥 뒤에 서서 숨소리마저 죽였다. 그녀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할머니는 넘어진 리어카 옆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아, 할매. 진짜 말귀 못 알아 처먹네. 담배 한 갑 사오라고. 무리의 리더 격인 남학생, 박철민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떡 벌어진 어깨에 비해 교복 상의는 근육질 몸을 과시하려는 듯 터질 듯이 작았다. 짧게 깎은 머리와 찢어진 눈매는 그의 공격적인 성향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그가 보란 듯이 바닥에 흩어진 폐지 더미를 구둣발로 짓밟자 바삭하는 건조한 파열음이 울렸다.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들, 내 밥줄. 할머니는 거의 울먹이며 허리를 숙여 흩어진 폐지를 다시 주워 담으려 했다. 그것들은 단순한 종이 쓰레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고단한 하루와 맞바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주름진 손이 폐지에 닿기도 전에 옆에 있던 또 다른 남학생 김진호가 그 앞을 가로막고 낄낄거렸다. 에이 할머니, 그런 거 주워서 뭐 하시게요? 요즘 폐지값 똥값이라던데? 차라리 우리한테 잘 보이면 우리가 용돈 줄 수도 있는데. 안 그래? 진호는 철민의 눈치를 살피며 비굴하게 웃었다. 그는 할머니의 굽은 허리를 과장되게 흉내내며 뒤뚱거렸고 그 모습에 무리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짙은 화장을 한 여학생 둘이 벽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교복 치마를 아슬아슬하게 줄여 입은 최지은이 담배 연기를 소연이 있는 쪽으로 보란 듯이 길게 내뿜으며 말했다. 야, 박철민. 그만하고 가자. 저런 냄새나는 노인네랑 엮여서 좋을 거 없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녀의 눈은 이 상황이 꽤나 재미있다는 듯 흥미롭게 반짝였다. 그녀 옆에서 입술을 삐죽이던 이수정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러게. 시간 아깝게 뭐하냐? 빨리 돈이나 뜯고 가자고.
아, 씨발, 담배 떨어졌네. 할매, 안 들려? 에세 체인지. 그걸로 한갑 빨리 사와. 반말과 욕설 조롱이 비수처럼 할머니에게 꽂혔다.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어깨를 떨며 허리춤의 낡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를 꺼내 내밀었다. 학생들, 내가 가진 돈이 이게 전부여. 제발, 이걸로 빵이라도 사 먹고 나 좀 보내주게. 장난하나 지금? 철민이 그 돈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그대로 바닥에 던져버리고 발로 비벼버렸다. 이딴 푼돈으로 누굴 거지 취급해. 야, 니들 이 할망구 리어카에 뭐 쓸만한 거 없나 잘 뒤져봐. 고물이라도 비싼 거 하나쯤은 있겠지.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진호가 쓰러진 리어카를 발로 걷어차며 뒤집으려 했다. 끼익! 날카로운 쇠 마찰음과 함께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리어카를 붙잡았다.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제발. 그것은 단순한 리어카가 아니었다. 할머니에게는 자신의 두 다리이자 생존의 기반이며 세상과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녀의 절박한 저항에 학생들의 표정이 더욱 악랄하게 변해갔다. 소연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차갑게 분노를 갈무리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다. 저들의 수, 신체 조건, 무기 소지 가능성, 주변 지형, CCTV의 위치와 각도. 최악의 상황은 저들이 칼이라도 꺼내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악보다 더 나쁜 것은 저 잔혹한 희롱을 못 본 척 지나치는 것이었다. 그녀의 아버지였다면 어땠을까? 비번인 날에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던, 그래서 결국 범인의 칼에 돌아가신 아버지였다면 아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 하이에나 무리 속으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소연은 후드 모자를 벗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 넘기고 더플백을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았다. 스트레칭을 하듯 목과 어깨를 가볍게 풀었다. 뚜둑 소리와 함께 그녀의 온몸에 잠들어 있던 전투 감각이 깨어났다. 휴가는 끝났다. 아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잠시 중단해야 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당신의 딸은 도망치지 않아요. 절대. 차가운 결심이 그녀의 눈에 깃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철민이 할머니의 리어카를 빼앗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등 뒤에서 나직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까지 하시죠.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지하보도의 축축한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서늘한 권위를 담고 있었다. 철민과 아이들은 모두 화들짝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다.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기둥의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검은 후드티에 트레이닝 팬츠. 평범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는 행색이었다. 뭐야, 이 아줌마는? 철민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갑작스러운 방해꾼의 등장이 불쾌하다는 표정이었다. 김진호 역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웬 오지랖? 아줌마 갈 길 가세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다치지 말고. 담배를 피우던 최지은과 이수정도 흥미롭다는 듯 소연에게 다가왔다. 어머, 정의의 사도 나셨네. 아줌마 요즘 세상 무서운 거 몰라요? 남의 인생에 함부로 참견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친절하게 알려줄까? 4명의 학생이 소연을 중심으로 반원을 그리며 에워쌌다.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녀를 압박하려는 의도였다. 할머니는 이 새로운 상황에 더욱 겁을 먹고 딸꾹질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소연은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학생들을 한 명씩 천천히 뜯어보았다. 리더 격인 박철민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불안하게 떨리는 손끝. 그 옆에서 허세를 부리는 김진호의 흔들리는 동공.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최지은의 표정.
그리고 그저 상황에 휩쓸리고 있는 이수정의 불안한 시선까지.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 입력되고 분석되었다. 학생들. 소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여전히 차분하고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다. 지금 당신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습니까? 결과? 뭔 개소리야. 철민이 침을 퇴뱉으며 말했다. 내가 뭘 하든 내가 무슨 상관인데? 상관 있죠. 소연은 고개를 들어 저쪽 구석, 깜빡이는 붉은 점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기 CCTV 작동 중인 거 안 보입니까? 당신들 얼굴, 지금 이 상황, 전부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습니다. 할머님을 상대로 한 폭행, 공갈, 협박. 할머님 연세를 고려하면 노인학 대방지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요즘은 촉법소년이라고 봐주는 시대도 아니고. 그녀의 입에서 법률 용어가 막힘없이 흘러나오자 학생들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특히 김진호와 이수정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었다. 하지만 철민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CCTV? 저거 가짜야 등신아. 그리고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냥 할머니랑 대화 좀 한 건데 이게 죄야?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소연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보였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마치 녹화 버튼이라도 누른 것처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요즘은 목격자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저기 저 할머님이시죠. 할머님, 이 학생들이 할머님을 밀치고 돈을 빼앗고 위협했습니까? 소연의 부드러운 질문에 할머니는 용기를 얻었는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철민의 이성이 끊어졌다. 자신의 계획이 웬 정체 모를 여자 때문에 틀어지고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아, 씨발. 진짜 좋게 말로 하니까 안 되겠네. 철민이 고함을 지르며 소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다. 다른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뒷걸음질 쳤다. 할머니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철민의 주먹이 소연의 얼굴에 닿기 직전 소연의 몸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옆으로 비껴났다. 동시에 그녀의 왼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철민의 손목을 감아쥐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그의 팔을 비틀며 그의 몸 쪽으로 당겼다. 자신의 힘에 이끌린 철민은 균형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소연은 그가 넘어지기 직전 그의 등을 가볍게 밀어주었다. 쿵! 철민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개구리처럼 볼썽사납게 엎어졌다. 충격은 크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충격과 창피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지하보도에 정적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소연을 비웃고 위협하던 김진호, 최지은, 이수정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앞에서 자신들의 짱인 박철민이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나가떨어진 것이다. 소연은 엎어진 철민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흥분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오직 고요하고 서늘한 이성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마치 성가신 벌레를 쫓아낸 듯한 무심한 표정.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머지 학생들을 보았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웬 오지랖 넓은 아줌마가 아니었다. 자신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미지의 힘을 가진 존재였다. 힘의 균형은 단 1초 만에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차가운 정적이 지하보도를 지배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박철민은 차갑고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몰아쉬었다. 폐부로 들어오는 공기보다 온몸으로 느껴지는 굴욕감이 더 숨막혔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인지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을 향해 뻗어오던 가느다란 팔 그리고 세상을 뒤집는 듯한 짧고 강력한 충격만이 기억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김진호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엎어진 철민과 그 앞에 선 강소연을 번갈아 쳐다봤다. 그의 머릿속에서 싸움장 박철민은 무적이었다. 그런데 저 여자, 저 평범해 보이는 아줌마는 철민을 마치 파리를 쫓아내듯 가볍게 내동댕이 쳤다. 현실감이 없었다. 최지은과 이수정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굳어 있었다. 그녀들의 입에 물려있던 담배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다. 특히 지은의 표정은 복잡했다. 경악과 공포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피어오르는 기묘한 호기심. 그녀는 남성들의 허세와 폭력성을 경멸하면서도 동시에 그 힘에 기대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해왔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조용하고 압도적인 힘이었다. 소연은 엎어진 철민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철민은 움찔하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추가적인 공격이 들어올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소연은 그의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 명령도 조롱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무미건조한 목소리. 철민은 망설였다. 이 손을 잡는 것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셔틀콕 같은 상징이었다. 하지만 잡지 않는다면 이 굴욕적인 자세로 계속 엎드려 있어야 했다. 그의 떨리는 시선이 소연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한 심연 같았다. 그 시선 앞에서 철민의 마지막 남은 오기와 자존심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마지못해 벌벌 떨리는 손으로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은 그를 가볍게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의 교복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툭툭 털어주었다. 너무나도 태연하고 일상적인 그 행동에 철민은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자네, 소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철민의 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방금 나를 공격할 때 최소 3가지 실수를 했어. 뭐? 첫째,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다. 분노는 힘을 실어주기도 하지만 시야를 좁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자네는 나를 공격한 게 아니라 자네의 분노를 허공에 휘두른 거야. 소연의 목소리는 지하보도 전체에 낮게 울렸다. 그것은 훈계가 아니라 마치 교관이 훈련병의 실수를 지적하는 듯한 냉정한 분석이었다. 둘째, 중심이 너무 높고 동작이 컸다. 상대를 제압하고 싶으면 내 중심은 최대한 낮추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야 해. 자네는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 덕분에 나는 최소한의 힘으로 자네를 넘어뜨릴 수 있었지. 그녀는 말을 잠시 끊고 시선을 돌려 김진호를 보았다. 진호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셋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거다. 그 말과 함께 소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평범한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실전과 훈련 속에서 생사를 확인하던 포식자의 눈빛,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냉혹한 시선이었다. 4명의 학생들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자신들이 지금껏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며 객기를 부려왔던 대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온몸의 세포로 깨달았다. 소연은 다시 부드러운 그러나 더 이상 평범하게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돌아왔다. 자, 이제 선택지를 주지.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으며 말했다. 선택지 첫 번째.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당신들 부모님께 연락이 갈 거고 학교에도 통보되겠지. 폭행, 공갈 미수, 노인 학대. 꽤 복잡해질 거야. 당신들 인생에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남는 거고. 학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선택지 두 번째. 소연은 바닥에 나뒹구는 폐지 더미를 턱으로 가리켰다. 여기 이 폐지들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주워서 할머님 리어카에 다시 정리해드린다.
그리고 할머님께 진심으로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드려. 그러면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주지. 그녀는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댔다. 선택은 당신들이 해. 지하보도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제는 굴욕적인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각자의 인생이 걸린 선택의 무게가 짓누르는 무거운 침묵이었다. 철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여기서 사과하고 폐지를 줍는다면 자신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날 터였다. 하지만 저 여자의 눈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때였다. 제가 죽을게요.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의외로 이수정이었다. 그녀는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여 가장 가까이에 있던 신문지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 모습을 본 김진호도 눈치를 보며 허리를 숙였다. 이제 남은 것은 박철민과 최지은이었다. 지은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복잡한 표정으로 소연과 철민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철민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어깨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부들부들 떨렸다. 소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기다려 주었다. 재촉하지도 비웃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선택을 기다렸다. 마침내 박철민의 굳게 쥔 주먹이 스르르 풀렸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그리고 자신의 구둣발에 짓밟혔던 더럽고 구겨진 박스 조각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짧은 순간이 그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자신의 세상이, 자신이 쌓아 올린 힘의 서열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박철민이 허리를 숙이자 그것은 신호탄이 되었다. 잠시 망설이던 최지은도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자리에 주저앉아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4명의 학생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롱하고 짓밟았던 폐지 더미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그것을 쓸어 담는 광경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블랙 코미디 같았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치욕스러운 침묵 속에서 기계적인 손놀림만 오갔다. 짙은 화장을 한 지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가득했고 철민은 일부러 거친 손길로 박스를 던지듯 리어카에 실으며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다. 소연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다 그녀 역시 조용히 허리를 숙여 할머니의 손이 닿지 않는 구석에 떨어진 비닐과 신문지를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동에 학생들은 잠시 움찔했다. 자신들을 압도적인 힘으로 굴복시킨 장본인이 자신들과 똑같이 더러운 바닥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학생들, 그만해도 괜찮아. 보다 못한 할머니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안쓰러움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들이었지만 저렇게 혼쭐이 나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었다. 아닙니다, 할머니.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주운 폐지를 할머니의 손에 직접 건네드렸다. 이건 벌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어지른 것을 스스로 치우게 하는 것뿐입니다. 책임지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 말에 학생들의 손놀림이 잠시 멈칫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낯선 무게로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폐지를 줍는 작업은 생각보다 더뎠다. 얇은 신문지 조각들은 축축한 바닥에 들러붙어 잘 떨어지지 않았고 날카로운 박스 모서리에 손가락을 베이기도 했다. 매니큐어를 곱게 칠했던 지은의 손톱이 부러졌고 나이키 운동화를 신었던 진호의 신발은 정체 모를 얼룩으로 더러워졌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이 폐지 더미가, 이 리어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그때 지은의 손에 무언가 잡혔다. 낡은 스케치북 한 장이었다. 삐뚤빼뚤한 크레파스 그림.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라는 글씨와 함께 아이가 그린 할머니와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마도 할머니가 손주에게서 받아 소중히 간직하다 다른 폐지들과 섞여 들어간 모양이었다. 지은은 순간 숨을 멈췄다. 자신의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잔소리가 심하다고 짜증내고 무시했던 할머니의 얼굴. 그림 속의 할머니와 눈앞의 이 할머니, 그리고 자신의 할머니 얼굴이 겹쳐지며 가슴 한 구석이 아릿해왔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그림에 묻은 흙먼지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털어냈다.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 조각까지 리어카에 실렸다. 리어카는 원래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모두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온몸이 땀과 먼지로 엉망이었다. 이제 소연이 말했다. 사과드려. 4명의 학생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소연은 철민을 지목했다. 리더부터. 철민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 푹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다. 뭐라고? 안 들리는데. 소연의 지적에 철민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다시 한번 외쳤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의 사과를 시작으로 진호, 수정, 그리고 지은이 차례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설프고 마지못해 하는 사과였지만 그 속에는 분명 이전에는 없었던 진심의 파편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학생들을 한번 쓸어보더니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됐다. 됐어, 학생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다신 그러지 말아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막 돌아서려 할 때 소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아직 안 끝났어. 학생들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향했다. 지금부터 이 리어카. 할머님 댁까지 직접 끌어다 드린다. 네. 진호가 저도 모르게 반문했다. 예상치 못한 요구였다. 이 리어카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끌고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당신들 몸으로 직접 느껴봐야지. 그래야 다시는 이 무게를 함부로 짓밟을 생각을 안 하게 될 테니까. 앞장서. 박철민. 소연의 지목에 철민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말없이 리어카의 손잡이를 잡았다. 그의 친구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리어카의 손잡이를 잡은 박철민의 손에 묵직한 무게가 전해졌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낡은 바퀴는 삐걱거리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다. 김진호가 황급히 뒤로 달려가 리어카를 밀었다. 최지은과 이수정은 어쩔 줄 모르고 그 뒤를 따랐다. 강소연은 그들 모두의 뒤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묵묵히 걸었다. 그들의 여정은 청량리의 화려한 대로변이 아닌 그 이면의 좁고 가파른 골목길로 이어졌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미로 같은 길이었다. 그곳은 롯데백화점의 불빛이 닿지 않는 도시의 깊은 그늘이었다. 담벼락에는 붉은 라카로 철거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고 금이 간 시멘트 길은 울퉁불퉁해서 리어카를 끄는 것을 더욱 힘들게 했다. 철민의 이마에는 금세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교복 셔츠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야, 이쪽으로. 바퀴 빠지겠다. 뒤에서 밀던 진호가 소리쳤다. 길 한복판에 움푹 팬 구멍이 있었다. 철민과 진호는 구령이라도 맞추듯 하나, 둘, 셋. 힘을 주어 간신히 리어카를 빼냈다. 그 과정에서 지은과 수정도 리어카의 한쪽을 붙잡고 힘을 보탰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가파른 오르막길이 나타났다. 철민 혼자서는 도저히 끌고 갈 수 없는 경사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잠시 멈춰 섰다.
그때 최지은이 앞으로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손잡이의 반대편을 잡았다. 철민은 놀라 그녀를 보았지만 지은은 앞만 보고 있었다. 곧이어 진호와 수정까지 달라붙어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다. 4명의 학생들은 얼굴을 붉히며 땀을 뻘뻘 흘리며 오르막길을 향해 사투를 벌였다. 소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함께 땀 흘리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이 순간이 100마디의 훈계보다 더 효과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한참을 더 올랐을까 할머니가 다 왔다는 듯한 허름한 대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집. 대문조차 없어 낡은 합판 조각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곳이 바로 할머니의 집이었다. 학생들은 리어카를 마당 한쪽에 세워두고 약속이나 한 듯 말없이 서 있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번듯한 빌라와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 가난이라는 현실이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학생들, 고생 많았네. 들어와서 물이라도 한잔하고 가게. 할머니가 집 안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집 안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방 한 칸짜리 흔히 말하는 쪽방이었다. 어른 서너 명이 누우면 꽉 찰 듯한 좁은 공간에 낡은 살림살이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좁고 낡은 공간은 이상할 만큼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 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다. 우리 영감. 월남전에 갔다가 거기서 먼저 갔어.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자식은 하나 있었는데 사업하다 망해서 저 멀리 도망가고 연락 끊긴 지가 10년도 넘었네. 담담하게 이어지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학생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들이 한낱 유흥거리로 괴롭혔던 노인의 삶에 이토록 깊은 상처와 슬픔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마주하게 된 것이다. 할머니는 싱크대에서 플라스틱 주전자를 가져와 흠집이 난 유리컵 4개의 보리차를 따라주었다. 변변찮지만 목이라도 축이게. 그 순간 박철민은 울컥하고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들을 위해 기꺼이 물을 내어주는 저 주름진 손. 그 따뜻함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고 어리석고 잔인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다. 시원한 보리차가 타는 듯한 그의 목을 적셔주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마셔본 그 어떤 음료보다도 달고 또 썼다. 소연은 문가에 기댄 채 그 모든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개입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저 아이들이 스스로 보고 느끼고 변화해야 할 시간이었다. 진정한 참교육은 바로 이 작고 누추한 방 안에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오갔을 뿐인데 방 안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학생들은 더 이상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나 으르렁거리는 들개가 아니었다. 그저 어른의 세상 그 깊고 슬픈 단면을 마주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길 잃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다. 그들이 아는 어른들의 세계는 용돈을 주고 잔소리를 하고 성적표를 요구하는 세계였다. 이토록 날 것 그대로의 삶의 무게를 목도한 것은 처음이었다. 저희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박철민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허세나 반항심이 섞여 있지 않았다. 그저 이 공간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년의 목소리였다. 그래, 어서들 가게. 늦으면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다. 할머니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쭈뼛거리며 문 쪽으로 향할 때였다. 저건 뭐예요, 할머니? 최지은의 시선이 방 한쪽 구석,
낡은 자개농 위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에 꽂혔다. 월남전 군복 사진 바로 옆자리였다. 칠이 벗겨지고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한눈에 봐도 아주 오래된 상자였다. 할머니는 지은의 시선을 따라 상자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다. 아, 저거. 부끄러운 거라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자를 소중하게 들고 왔다. 그리고 그 뚜껑을 열어 학생들 앞에 보여주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 다발 수십 개가 붉은 털실 뭉치에 묶여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이게 다 뭐예요? 이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편지지. 저 멀리 가버린 내 아들놈한테 보내는 편지. 할머니는 가장 위에 있는 편지 한 통을 꺼내 주름진 손으로 표면을 쓸었다.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야반도주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 어디서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지. 그래도 어미는 어미라고 이렇게 편지라도 쓰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주소도 모르니 붙일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쌓아만 두고 있다네. 학생들은 숨을 죽였다. 편지 다발.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아들을 향한 어미의 그리움, 10년 넘게 이어진 간절한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탑이었다. 지은은 저도 모르게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민수에게 라고 시작하는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보였다. 오늘은 페이지를 많이 주워서 뜨끈한 곰탕을 한 그릇 사 먹었다. 내가 어릴 때 참 좋아했었는데.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지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얼마 전 용돈이 적다며 엄마에게 악을 쓰고 방문을 쾅 닫고 나왔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다. 문가에 기대 서 있던 강소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 역시 가슴 한쪽이 저릿해왔다. 그녀의 어머니도 그랬다. 훈련 때문에 몇 달씩 연락이 안 될 때면 그녀의 어머니는 낡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가며 딸이 돌아올 날을 속으로만 되뇌곤 했다. 부모의 사랑이란 이토록 말없이 쌓여가는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그녀는 새삼 깨달았다. 학생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말없이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도망치듯 그 작은 방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도시의 건물들 위로 붉은 노을을 흩뿌리고 있었다. 4명의 학생들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처럼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때 박철민이 무언가 결심한 듯 다시 할머니의 집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아직 문을 닫지 않고 서 있던 할머니를 향해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외쳤다. 할머니, 저희가 자주 와서 뵐게요. 말동무라도 해드릴게요. 그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다른 3명의 학생들이 놀라 그를 쳐다봤다.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다. 이내 그녀의 깊은 주름 사이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다. 소연은 그들을 이끌고 다시 청량리역의 번잡한 대로변으로 나왔다. 길고 길었던 동행이 끝나는 지점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흩어지려는 학생들을 불러 세웠다. 오늘 너희들은 진짜 힘이 무엇이 아닌지를 배웠을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학생들의 귓가에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선명하게 박혔다. 내일부터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 선택은 너희들 몫이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강소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그녀의 모습은 순식간에 도시의 풍경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다. 4명의 학생들은 그 자리에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서서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과일 가게에 도착했을 때 가게 앞에는 오늘 휴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소연의 코를 감쌌다.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나온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아이고, 내 새끼. 왜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 됐어? 훈련이 고되긴 고된 모양이구나. 어머니의 손길은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하지만 소연은 그 손에 박인 굳은 살과 거칠어진 피부를 보며 오늘 만났던 할머니의 손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을 끌어안은 어머니의 등이 얼마나 작고 약한지를 새삼 깨달았다. 아니에요, 엄마. 저 아주 건강해요. 소연은 애써 밝게 웃으며 어머니를 마주 보았다. 지하보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딸처럼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부대 동기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어머니가 차려준 저녁상은 진수성찬이었다. 갓 지은 쌀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소연이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소연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그 모습에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연신 딸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다. 그날 밤 유년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자신의 작은 방에 눕자 비로소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오늘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학생들의 비웃음, 할머니의 겁에 질린 눈, 박철민을 내동댕이 쳤을 때의 감각, 그리고 붙이지 못한 편지들. 그녀는 자신이 과연 잘한 것인지 자문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대로 외면했다면 할머니는 계속해서 그런 아이들의 놀잇감이 되었을 것이고 아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영영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녀는 순직한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늘 진정한 힘은 사람을 해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지키는 데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한 노인을 지켰고 4명의 아이들에게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비록 그 방식이 거칠었을지는 몰라도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녀는 믿고 싶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신조를 되새겼다. 군인은 총으로 정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켜내는 용기로 증명해야 한다. 오늘 그녀는 총 대신 맨주먹을 썼지만 그 본질은 같았다. 누군가를 지켜내려는 용기.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낡은 편지지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몇 달 동안 미뤄왔던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엄마에게.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 대신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꾹꾹 눌러 담았다. 늦은 밤 편지를 완성한 그녀는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잠들기 전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부대 선임인 이정훈 원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원사님, 강소연 중사입니다. 서울 집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푹 쉬고 건강하게 복귀하겠습니다. 충성. 그래, 고생했다. 푹 쉬어라. 곧바로 답장이 왔다. 이 짧은 문자는 그녀를 다시 군인 강소연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비로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계획과는 전혀 다른 휴가 첫날이었지만 어쩌면 가장 의미 있는 휴가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 박철민, 김진호, 최지은, 이수정은 약속이라도 한 듯 PC방이 아닌 동네의 한 카페에 모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평소 같았으면 시끄럽게 게임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에게 욕을 하며 장난을 쳤을 테지만 오늘은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어제의 사건이 무거운 공기가 되어 그들 사이를 맴돌고 있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의외로 최지은이었다. 그 여자, 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그녀의 질문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눈빛이 뭐랄까 진짜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 김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철민이 너 괜찮냐? 진짜 한 방에 날아가던데. 이수정의 말에 박철민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평소 같았으면 닥쳐. 라며 화를 냈겠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무서웠어. 나직하게 흘러나온 그의 고백에 모두들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냥 싸움을 잘하는 거랑은 달랐어. 그 여자가 날 일으켜주는데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의 솔직한 고백은 다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던 방어벽마저 허물어뜨렸다. 그들은 처음으로 어제의 사건에 대해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구분 등 붙이지 못한 편지 다발, 그리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 한참 동안 대화가 오간 후 지은이 결심한 듯 말했다. 어떡할래? 어제 철민이가 한 말. 그냥 해본 소리야 아니면. 모두의 시선이 박철민에게로 향했다. 그가 어제 외쳤던 약속. 자주 와서 뵈겠다는 그 말에 대한 것이었다. 강소연이 사라진 지금 그 약속을 지킬지 말지는 전적으로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철민은 한참 동안 망설였다. 다시 그 미로 같은 골목길을 찾아가 그 작고 누추한 방을 마주할 용기가 선뜻 나지 않았다. 하지만 외면하고 싶지도 않았다. 보리차 한 잔을 건네주던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가자. 철민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그들은 카페를 나와 각자의 주머니를 털었다. 담배나 PC방 충전비로 사라졌을 돈이 한데 모였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작은 논쟁이 벌어졌다. 따뜻한 내복, 영양제, 과일. 각자 할머니에게 필요할 것 같은 물건들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 주제가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결국 그들은 약국에 들러 어르신들이 즐겨 마시는 피로회복제 한 박스와 따뜻한 솜니부를 하나 샀다. 어제 끓었던 리어카만큼은 아니었지만 제법 부피가 크고 무거웠다. 어제 걸었던 미로 같은 골목길을 그들은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마침내 낡은 합판 대문 앞에 도착했다. 어제와 모든 것이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철민이 대표로 앞으로 나섰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낡은 합판 대문을 향해 손을 뻗었다. 똑, 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고요한 골목길의 나지막이 울려 퍼졌다. 변화의 첫삭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똑, 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에 안에서 작게 끙 하는 소리와 함께 느릿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낡은 합판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복자 할머니는 문 밖에 서 있는 4명의 학생들을 보고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제의 그 아이들이었다. 너희들이 여긴 어쩐 일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다. 학생들은 그 시선에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박철민은 등 뒤에 숨겨두었던 솜니불과 피로회복제 박스를 앞으로 내밀었다. 어색하고 서툰 그러나 진심이 담긴 제스처였다. 저희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요. 날이 추워질 것 같아서. 할머니 이거. 리더였던 박철민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횡설수설하고 서툰 말이었다. 그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할머니는 학생들이 내민 이불과 음료수 박스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 이 아이들이 자신을 괴롭히던 그 아이들이 자신을 위해 선물을 사들고 다시 찾아왔다는 사실을.
마침내 그 의미를 깨달은 순간 그녀의 눈가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메마른 샘 같던 그녀의 눈에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아이고, 아이고 이놈들아. 할머니는 이불을 받아들 생각도 못하고 그저 주름진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만 뚝뚝 흘렸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늙은이한테. 못하러 이런 걸. 그녀의 눈물 앞에서 4명의 학생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싸워도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어른들의 세계, 그 견고한 성벽이 한 노인의 눈물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보다 못한 최지은이 다가가 할머니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주었다. 그녀의 손길에 할머니는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잊혔던 존재인 자신을 누군가가 기억해주고 마음을 써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한참 후 겨우 울음을 그친 할머니는 학생들을 이끌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어제와 똑같은 공간이었지만 오늘의 공기는 완전히 달랐다. 어색한 긴장감 대신 서툴지만 따스한 온기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학생들은 할머니의 낡은 이불을 걷어내고 새로 사온 푹신한 솜이불을 깔아드렸다. 지은은 어디서 찾았는지 물수건을 가져와 방구석의 먼지를 닦아냈고 진호는 피로회복제 박스를 뜯어 그중 한 병을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다. 할머니, 이거 원기 회복에 좋대요. 매일 한 병씩 꼭 드세요.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을 연신 반복하며 학생들과 함께 피로회복제를 나누어 마셨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평범한 대화를 나누었다. 학교는 어디 다니는지, 공부는 어려운지, 장래 희망은 무엇인지. 할머니의 질문에 학생들은 이제껏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상처난 마음들이 그렇게 서서히 꿰매어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청량리역 인근의 미로 같은 골목길은 더 이상 스산하지 않았다.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그곳에는 4명의 학생들과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학생들은 할머니의 리어카를 끄는 것을 자신들의 당연한 임무로 여겼다. 때로는 함께 폐지를 주었고 때로는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렸다. 그들은 더 이상 불량한 문제아들이 아니었다. 한 노인의 시간을 그리고 상처를 책임질 줄 아는 작은 어른으로 성장해가고 있었다. 박철민은 얼마 전부터 독서실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의 책상 앞에는 국민을 지키는 경찰이 되자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나를 한 방에 날려버렸던 그 여자처럼 진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최지은은 자신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언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 교내 토론 동아리에서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날의 배움을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었다. 다시 현재. 강원도 인제 혹한기 훈련장. 강소연 중사. 본부로부터 통신. 개인 소포 도착했다. 설산을 뒤덮은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위장크림으로 얼굴을 가린 강소연이 수신호를 보내며 통신병에게 다가갔다. 며칠 만에 받아보는 바깥 세상의 소식이었다. 소포는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다. 방한용품과 간식거리들 사이에서 편지 한 통과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김복자 할머니와 그 곁에서 어색하지만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4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배경은 익숙한 어머니의 과일 가게 앞이었다. 소연은 사진 뒷면에 적힌 어머니의 글씨를 읽었다. 내 딸 소연이에게. 이 아이들이 가끔 가게에 들러 일손을 도와준단다. 청량리 골목의 김씨 할머니도 매주 찾아가서 돌봐드린다고 하더구나. 내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너를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더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딸 이번에도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왔구나.
자랑스럽다, 내 딸. 소연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 사진을 든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사진 속 아이들의 변화한 얼굴,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할머니의 미소. 그것은 그녀가 치렀던 그 어떤 훈련의 성과보다도, 그 어떤 표창장보다도 값진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소중하게 접어 군복상의 가장 깊은 주머니,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넣었다. 혹한의 추위 속에서 그녀의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조국이 단순히 지도 위에 그어진 영토가 아니라 바로 저렇게 웃고 있는 사람들의 삶 그 자체라는 것을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강철의 심장을 가진 군인. 하지만 그 심장은 누군가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꿰매어진 상처 위에 돋아나는 새살을,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지켜내기 위해 뛰고 있었다. 강소연 중사. 다음 훈련 준비. 알겠다. 힘찬 복창과 함께 소연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자신의 임무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희망에 차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